여야 합의로 의장단을 선출한 지 하루 만에 국회가 상임위 배분을 둘러싼 힘겨루기에 들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과 사개특위 여야 동수를 요구했고 민주당은 사개특위 정상 가동 등 기존 약속을 지키라고 맞섰습니다. 이준석 대표 징계를 심의할 윤리위원회를 이틀 앞두고 이 대표와 친윤계 간의 신경전이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선 비대위가 뒤집은 전당대회 룰 규칙에 안규백 전 준위원장이 사퇴하는 등 내용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야가 종합부동산세 기준을 완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며 민생 챙기기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을 한시적 14억 원으로, 민주당은 다주택자 종부세 공제 기준을 11억 원으로 높이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합니다. 뉴스앤 파워 인터뷰, 오늘은 국민의힘 국제위원장을 맡고 있는 태영호 의원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첫 순방 외교 평가와 신냉전시대 한반도 정세와 외교 과제, 그리고 서해 피격 사건 등 여야가 대립 중인 이슈를 짚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5일 의정 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여야가 어제 21대 후반기 국회의장단 합의 선출로 국회 정상화에 첫 발을 뗐는데요. 그렇지만 여야의 원구성 신경전은 여전히 이어졌습니다. 사개특위 구성이 쟁점인데 국민의힘은 위원을 5대5로 배분하고 위원장을 맡는 절충안을 제안했고 민주당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동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조건 없는 원구성 협상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민만 생각하며 통 크게 양보해 국회의장단 선출에 합의한 만큼 이제는 민주당이 약속을 이행할 차례라며 압박했습니다. 또 당리당략이 아니라 시급한 민생연한 해결을 위해 하루속히 상임위원장을 선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의장을 제1교섭단체인 민주당이 맡았으니 법사위원장은 제2교섭단체인 국민의힘이 맡아야 합니다. 지난해 7월 합의하였듯이 11대 7로 상임위를 배분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약속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박병석 전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권 원내대표가 합의했었던 만큼 사개특위 구성 약속을 지키라는 겁니다. 약속 대 약속, 합의 대 합의 이행으로 여야의 무너진 신뢰를 회복한다면 국회의 전면적 정상화는 당장이라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야가 서로 양보하라며 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김진표 국회의장이 중재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민생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원구성을 빨리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원구성을 마무리해서 이제 민생 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입법 활동들을 서둘러야겠다. 여야는 원구성 협상에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지만 민생 입법에는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여야는 기름값 인하와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등 민생 법안 처리를 원구성과 동시에 최우선에 두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유류세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유류세 탄력 세율을 확대하는 법안도 여야가 신속히 진행해야 합니다. 국민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시의성 있는 개정이 필요한 만큼 발빠르게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류세 탄력 세율 인하 법, 직장인 밥값 지원법, 납품단가 연동제 관련 법 등 민생 관련 입법에 민주당 정책위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국회의장단 합의 선출로 원구성 협상에 물꼬를 튼 여야가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 속에 상임위 배분을 조속히 마무리 지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국회방송 김동길입니다. 외환 위기 이후 2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소비자 물가. 여기에 고금리, 고환율까지 겹치면서 정치권이 해법 모색에 나섰습니다. 먼저 지난 정부의 가장 큰 과오로 꼽히는 부동산 세제 개편인데요. 국민의힘은 법 개정을 통해 한시적으로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을, 더불어민주당은 다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을 각각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태윤영 기자입니다. 민생경제 안정화를 위해 국민의힘이 해법으로 내세운 건 부동산 세제 개편입니다.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을 통해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액을 현행 11억 원에서 14억 원까지 올리기로 한 겁니다. 다만 종부세 완화의 경우 중장기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올해 한해서만 적용할 방침입니다. 금년도에 한해서 일단은
한시적으로 조특법을 거쳐서 3억을 추가 공제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부분들은 종부세 관련되는 사항들은 더 근본적인 논의는 추가적으로. 또 이사 과정에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거나 상속주택과 3억 원 이하 지방 저가주택을 추가로 보유하게 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종부세법 개정도 추진합니다. 이렇게 되면 일시적 2주택자도 1가구 1주택 혜택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주택자 종부세 기준 상향을 해법으로 제시했습니다.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기존 6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올려 세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겁니다. 지난 5월 이미 민주당 내에서 관련법은 발의된 상태. 하지만 11억 원 선을 두고 조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만큼 내일 비공개로 부동산 TF를 가동해 추가 보완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10억 9천만 원과 11억 1천만 원 사이에 꽤 높은 소위 장벽이 생기는 문제가 있어서 조금 더 완만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완 입법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민주당은 직장인의 점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비과세 식대비를 현행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하는 이른바 직장인 밥값 지원법, 또 유류세 탄력 세율을 최소 50%, 최대 70%까지 늘리는 법안도 속도감 있게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국회방송 태윤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전당대회 준비위원회가 제시한 경선 룰 중 일부를 뒤집으면서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안규백 전 준 위원장이 사퇴했고 친 이재명계는 전당원 투표를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준석 대표 징계안 심의를 이틀 앞두고 내홍이 심화하는 가운데 이 대표는 윤핵관이 자신을 공격하는 게 명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홍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8월 전당대회 룰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 갈등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전준희가 제시한 경선 룰 중 일부를 비대위가 수정한 건데 전준희는 물론 친 이재명계와 당권 주자들까지도 반발했습니다. 특히 이들은 비대위가 예비 경선에서 국민 여론조사를 폐기하고 최고위원 선거에서 권역별 투표제를 도입한 데 대해 기득권을 지키겠다는 의도라며 강력 비판했습니다. 당장 안규백 전 준 위원장은 사퇴 의사를 밝혔고 정성호 의원 등 친 이재명계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전대룰을 전당원 투표로 결정하자고 요구했습니다. 중앙위원급 위원만으로 예비 경선을 치르게 되면 당내 기득권 세력들의 의지가 담긴 후보들만을 투표에 붙이게 되는 문제가 지속되게 됩니다. 이런 비대위의 결정은 오랜 기간 지적되어 온 당내 기득권 지키기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않겠다는 선언과 같습니다. 하지만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오히려 전준희가 비대위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결정한 면이 있다고 반박했고 전당원 투표 요구에 대해선 당무위에서 논의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모레 이준석 대표 징계안 심의를 앞두고 민주당 내홍만큼이나 국민의힘 내부 상황도 혼란스러운 모습입니다. 공식 석상에서 말을 아끼고 있는 이 대표는 언론 인터뷰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공격 주체로 윤핵관을 지목하면서 윤리위가 빠른 결론을 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윤리 징계 절차가 시작된 이후에 지금 보시면 혁신위에 대한 공격도 그렇고 우크라이나 간 것도 무슨 제가 사적인 일정을 간 것처럼 공격이 들어오고 이런 것들은 윤리위와 관계없이 어쨌든 소위 윤핵관이라고 하는 세력 쪽에서 들어오는 게 명백하지 않습니까? 이 대표 징계 논의에 대해 당내에선 여전히 찬반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친윤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 대표를 겨냥한 압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고위를 보이콧하고 있는 배현진 최고위원은 이 대표에게 거듭 성상납 의혹 해명을 요구했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윤리 상황을 전혀 모른다면서도 신속보다는 정확한 결론을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방송 홍혜진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인사 검증이 부실하다는 지적에 윤석열 대통령이 전 정권 장관들보다 훌륭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은 곧 정치권에도 여파를 불러왔는데요. 민주당은 대통령이 궤변을 늘어놨다고 강력 반발했고 국민의힘은 국회 인사청문을 거치지 않은 박순애 교육부 장관, 김승겸 합참의장에 대해 상임위 차원의 인사검증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채원 기자가 전합니다.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 그리고 음주운전 등 여러 의혹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 절차 없이 임명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 인해 정치권에서 또다시 윤석열 정부의 인사검증 부실 논란이 재현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출근길 기자들의 질문에 불쾌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전 정권에 지명된 장관 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어요? 다른 정권 때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사람들의 가질이나 이런 것들. 더불어민주당은 곧바로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궤변이라며 윤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연이은 검증 실패의 책임을 무겁게 인정하고 인사권자로서 결자 하지는 못할 망정 민심을 완전히 무시하는 오만과 독선에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이어서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명된 국무위원들의 상임위 출석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혀 국회 상임위가 구성되더라도 일부에서는 국무위원 출석 문제를 놓고 여야 대립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즉각 엄호에 나섰습니다. 박순애 교육부 장관과 김승겸 합동참모의장이 청문회 없이 임명된 건 국회 공전 탓이라고 강조하면서 국회 상임위가 구성되면 인사청문회 수준의 검증 작업을 약속했습니다. 임명은 되돌릴 수 없는 만큼 당사자들 스스로 해명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는 설명입니다. 본인이 뭐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할 건 사과하고 또 본인의 그런 전문성이나 능력이나 비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설명하는 것이 그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하지만 여권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인사 참사와 다를 게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은 박순애 교육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며 언론, 야당의 공격을 받느라 고생했다고 말해 인사 문제를 둘러싼 공방은 계속될 조짐을 보였습니다. 국회방송 임천입니다. 36일 만에 늑장 개원한 21대 후반기 국회. 여야의 국회 정상화 첫 시작은 어제 국회의장단 선출이었는데요. 김진표 국회의장이 오늘 국회를 찾은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을 접견하고 정부와 국회의 소통과 협치를 당부했습니다. 김동희 기자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이진복 정무수석 접견을 시작으로 공식 직무에 들어갔습니다. 김 의장은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부와 국회의 협치를 강조했습니다. 여당도 야당도 정부도 국회도 목표는 다 같은 거 아니야? 국민들 민생 경제 고통 덜어주는 거 그거보다 더 시급한 게 어디 있겠어? 그런 데서 다 파트너고 동반자죠. 김대기 비서실장은 김 의장에게 윤석열 대통령의 축하난과 메시지를 전달하고 행정부 힘만으로는 민생과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만큼 국회와 더욱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렇게 정부와 국회에 충분한 소통과 협의를 강조한 김 의장. 21대 후반기 국회에 독일 의회 모델의 현안 조정회의를 제도화해 소통과 토론, 타협을 바탕으로 민생 입법이 이루어지는 진정한 민의의 전당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원내대표, 상임위원장 및 간사 정부 관계자가 일상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대화하는 새로운 길을 열겠습니다. 저는 조정과 중재에 능숙한 국회의장이 되겠습니다. 35년 된 낡은 헌법 체계를 시대에 맞게 뜯어 고쳐야 한다며 개헌 추진에도 방점을 찍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개헌 논의가 있었습니다. 사회적 공감대도 넓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21대 국회 임기 안에 개헌을 이뤄낼 수 있도록 심려를 기울이겠습니다. 여야의 원구성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김 의장은 국회 정상화를 위한 여야 중재에도 적극 임할 예정입니다. 한편 김 의장은 의장 비서실장에 박경미 전 청와대 대변인, 공보수석 비서관에 고재학 전 한국일보 경영전략본부장을 임명하고 의장실 인적 구성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국회 방송 김동희입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시절 국가안보 문란 사건이 언론 보도를 통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다며 서해공무원 TF와 별도로 국가안보 문란 실태조사 TF를 새롭게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시절 북한 선박이 동해 NNL을 넘어온 사건을 거론하며 서해공무원 피격 사건과 기순 어부 납북 사건 외에도 조사 대상이 많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한 언론은 문재인 정부 시절 NNL 남쪽 수역으로 들어온 북한 선박을 돌려보내라는 청와대 지시를 어겼다는 이유로 박한기 당시 합참의장이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으로부터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TBS 라디오 뉴스공장 진행자인 김어준의 허위 날조 보도에 대해서 솜방망이 징계를 해왔다고 비판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기자들을 만나 방심이 내부적으로 심사 기준이 있는데 과연 그 기준에 부합하는 결정을 한 것인지 아니면 기준을 위반해서 김어준에게 편파 판정을 한 것인지 정밀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방심위가 만약 기준에 위반되는 봐주기식 결정을 했다고 판단되면 업무방해로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광주 전남대학교에서 광주시 광주대학 총장단과 함께 간담회를 갖고 지역대학의 반도체학과 신설과 지역 균형 발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최근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대학 중심의 반도체학과 정원 확대 방안을 거론하면서 지역 균형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지역대학에 도움을 줄 정책이 무엇이 있는지 총장단의 의견을 경청하고 내용을 정리해서 당 차원의 정책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행정안전부 소속 경찰국 설치를 저지하기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윤석열 정권 경찰장악 저지 대책단이 공청회를 열고 경찰국 신설 계획을 공식화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비판했습니다. 발제에 나선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서부학 교수는 경찰에 대한 정치권의 직접적인 영향력 행사가 불가능하게 만든 것은 경찰이 행안부 장관으로부터 독립해 업무를 수행하게 하려는 체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행안부가 경찰을 지휘해 경찰과 정권을 한 몸으로 만들면 민주주의가 죽고 시민도 죽을 것이라며 국회가 반드시 행안부 장관의 탄핵 소추를 의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슈 분석 박재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박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전당대회 룰을 놓고 갈등이 이제 폭발한 더불어민주당인데 상황을 좀 더 이제 살펴보기로 하죠. 갈등이 폭발하게 된 그 배경부터 살펴볼까요? 네, 이제 앞서 리포트에서도 보셨듯이 이 민주당 전당대회 준비위가 이 마련한 전대 룰을 불과 몇 시간 만에 이 비대위가 일부 뒤집는 결정을 내리면서 이제 갈등이 터졌습니다. 네. 전당대회 그 준비위원장을 맡았던 안규백 의원 오늘 SNS를 통해서 이 비대위 결정에 반발을 하면서 이제 위원장직을 사퇴를 했고요. 안 의원은 이 비대위가 이 전대 룰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이 전주위와 사전 교감이 없었다는 점을 지적을 했고요. 또 박용진 의원 등 당권 주자를 비롯해서 민주당 일부 의원들도 이런 비대위 결정에 비판하는 공개 목소리를 내면서 이 전대 룰을 둘러싼 당내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갈등이 폭발하게 된 전당대회 룰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건 이제 두 가지 룰입니다. 이제 먼저 예비 경선 컷오프 룰인데요. 네. 이제 전당대회 준비는 이 예비 경선을 기존 중앙위원 투표 100%로 치르는 대신에 이 민심과 당심의 그 괴리를 해소하기 위해서 일반 국민 여론조사 30%를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정리하면 이제 중앙위원 투표 70%에 이 여론조사 30%를 더해서 이 예비 경선 컷오프를 실시하겠다는 안인데요. 이걸 비대위가 현행룰, 그러니까 이제 중앙위원 투표 100%로 이 예비 경선 컷오프를 하도록 되돌려놨습니다. 두 번째는 이 비대위가 도입한 최고위원 권역별 투표제인데요. 쉽게 설명드리면 이 권리당원들은 최고위원 선거에서 1인 2표를 행사하게 되는데요. 네. 이 중 한 표는 반드시 이 권리당원 본인이 살고 있는 이 권역 출신의 후보자를 뽑도록 했습니다. 네, 이제 비대위가 이제 일부 그 바꾼 이 전대 룰이라는 게 당권 주자들에 따라서 유불리가 이제 뭐 다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특히 이제 비대위 안으로 중앙위원 투표 100%로 예비 경선 컷오프를 하게 되면요. 네. 이 당내 세력이 약한 출마자에겐 이 절대적으로 불리하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아직 뭐 이재명 의원이 당권 도전을 선언한 건 아니지만요. 이 룰을 적용하게 되면 당내 비주류인 이 의원이나 이 친 이재명계 의원들은 이 컷오프도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친 이재명계 의원들 이 당내 기득권 지키기라고 반박
반발을 하면서 사실상 이 이재명 의원 컷오프 시키기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 건데요. 하지만 이제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이 후보자가 10명이 넘는 다수인 경우 일반 국민이 판단할 수 있겠냐면서 이 여론조사로 이 변별력 확보가 어렵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네, 이제 비대위가 도입한 최고위원 권역별 투표제 좀 생소하기도 한데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건지 쟁점이 어떤 건가요? 이제 최고위원 권역별 투표제 의도는 이 지역의 대표성을 보완하자는 취지입니다. 네. 하지만 이제 당내에서 이 당원들의 투표권을 직접 제한하는 것으로 이 절차적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안규백 의원 같은 경우에도 1인 3표를 부여를 해서 이 선택의 폭을 넓히는 이제 여러 다른 방법을 놔두고 이 비대위가 이제 가장 거친 방법을 선택했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이 권리당원이 쏠린 수도권 과 이 호남 지역의 대표성을 강화하는 안으로 의도치 않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이제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지난 10년 동안 지도부에 입성하지 못한 호남과 영남, 충청권 인사를 위해 도입한 제도라고 이제 설명을 했지만 당내 반대 목소리는 좀 큰 상황입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 이제 전대로를 놓고 이제 이렇게 당내 반발이 잇따르자 내일 당부회에서 이 당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당부에서 최종 결정된 이 전대룰, 이 당내 갈등을 격화시킬지 아니면 좀 이 갈등의 봉합의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권리당원 본인이 살고 있는 권역 출신의 후보자를 한 표는 그쪽에 행사하도록. 예를 들면 호남에 살면 호남, 네. 경남에 살면 경남에 이제 네. 이제 최고위원을 뽑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슈분석 박재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박 기자 수고했습니다. 강아랑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7월 5일 시선을 집중시킨 정치 뉴스 만나보시죠. 자, 오늘의 첫 번째 정치톡은 사랑한다면 결단을입니다. 광고 카피나 영화 속 대사도 아니고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시죠?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당 윤리위 징계 결정이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가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여권의 원로 인사가 이 대표를 향해 이런 내용의 조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새누리당 시절에 최고위원을 지내기도 했던 육선의 이인재 전 의원인데요. 이 전 의원은 오늘 페이스북을 통해서 당대표의 진퇴는 정치적으로 풀어야지 징계라는 칼로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모레 징계가 결정되면 이준석만 죽는 게 아니라 당도 큰 상처를 입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표를 향해 당을 사랑하는 마음이 한 조각이라도 남아있다면 지금 용퇴하는 결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윤리위 결정 전에 이 대표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나선 건데요. 이 전 의원은 그렇게 하는 것이 정권 교체를 이뤄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실 이 대표에 대한 이인재 전 의원의 거취 압박, 이번이 처음은 아닌데요. 지난달 초 지방선거 승리 후 이 대표가 우크라이나로 향했을 때도 이 전 의원은 여당 대표로서 부적절한 행동이라면서 이제 상황을 정리할 때가 됐다고 직격에 나선 바가 있습니다. 이처럼 거듭되는 압박에도 이준석 대표 윤리 결론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인데요. 당의 투톱인 권성동 원내대표 역시도 마찬가지지만 이 대표와는 미묘한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저는 빠르게 결론이 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윤리위가 이걸 게시한 시점도 저는 좀 의아했지만은 이게 지금 4월 20 며칠 날 게시했거든요. 근데 더 이상 길어지면은 이거는 그냥 전국에 소용돌이 이런 게 아니라 전국이 전부 다 그냥 여기에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론을 빨리 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내는 것이 중요하죠. 정확히 신속 정확이 최선인데 그 신속보다는 정확이 더 저는 우선순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윤리위가 결론을 빨리 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에 권성동 원내대표는 신속보단 정확한 결론을 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입장이죠. 당대표 징계 심사라는 초유의 상황을 앞두고 이런저런 의견들이 쏟아지면서 국민의힘 내부 상황은 더 어수선하고 혼란스러운 분위기입니다. 당을 사랑한다면 지금 용퇴하는 결단을 내려라는 선배 정치인의 직격. 과연 이준석 대표는 또 어떤 식으로 대응에 나설까요? 자,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은 염치 없는 행동입니다.
다음 달 28일 전당대회를 앞둔 더불어민주당도 요즘 당권 경쟁과 전대루를 놓고 시끌시끌한 모습입니다. 특히 이재명 의원의 당대표 출마 여부를 놓고 이재명계와 비이재명계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핵심 측근인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오늘 이재명 의원과 송영길 전 대표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임 전 실장은 오늘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염치 없는 행동을 보면 화가 난다. 기본과 상식을 벗어난 행동을 보면 창피함을 느낀다면서 대선 이후 민주당 당대표와 대선 후보의 행동이 그러했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인천 보궐선거와 서울시장 출마를 강행한 이 의원과 송 전 대표를 콕 집어서 정조준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정작 본인들은 자신들의 아픔을 돌보느라 반성도 성찰도 없다고 지적한 임 전 실장. 이재명의 민주당은 답이 될 수 없다. 민주당의 이재명으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표의 당대표 출마를 질타하고 당원으로만 남을 것을 촉구한 건데요. 이재명 의원과 송영길 전 대표를 비판하는 목소리는 친문 핵심인 임종석 전 비서실장뿐만 아니라 민주당 내 97그룹에서도 나왔습니다.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한 정당은 반성과 혁신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선 이후 기본과 상식마저 무너뜨리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제가 모든 걸 걸었던 대선 후보는 연고도 명분도 없는 지역의 보궐선거에 출마했습니다. 인천에서 단체장을 지낸 5선의 당대표는 서울 시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았습니다. 국민들은 민주당 참 쓸모없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대선 이후 기본과 상식을 무너뜨리는 길을 선택했다. 민주당 97그룹 주자인 강훈식 의원 역시 임종석 전 실장과 마찬가지로 이재명 의원의 인천 보궐선거 출마를 비판하면서 우회적으로 당대표 불출마를 압박했습니다. 한편 이재명 의원 측은 최근 잇따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저를 방문한 데 이어서 이 의원도 오늘 페이스북에 문 전 대통령 사저업 시위가 점입 가경이라고 비판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친문 지지층에 다가가기 위한 포석이라는 게 정가의 분석입니다. 당대표 출마까지 하는 건 염치 없는 행동이란 당 안팎의 압박에도 이 의원이 출마 결심을 굳힐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민주당 전당대회가 이제 50여일 정도 남은 상황에서 당 내홍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비대위가 일부 전대루를 뒤집으면서 당 안팎의 반발이 불거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당내 상황과 지도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을 화상으로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현정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전대룰 수정을 둘러싼 비대위와 전준위의 갈등으로 안규백 전준위원장이 오늘 전격 사퇴를 했습니다. 예비 경선의 국민 여론조사를 반영하도록 한 전준위의 안을 비대위가 사전에 상의도 없이 뒤집었다는 게 전준위의 주장인데요. 이에 대한 비대위 입장과 분위기가 어떤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전준위에서 발표한 내용을 비대위에서 바뀌면서 당 안팎이 상당히 좀 소란스럽습니다. 아시듯이. 그래서 오늘 당의 의원들 한 70여 분이 연설명에서 반대하는 기자회견도 했고, 또 우리 더불어민주당 원외지역위원장 협의회에서도 이제 국민 여론 30%를 포함하는 전준위 안대로 하라라는 입장문도 좀 발표하고 있고, 또 당원들도 지금 민주당사 앞에서 계속 집회와 농성을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오전에 당무위에서 이 결정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그런 예정으로 있는데, 지금도 계속 이제 이런저런 의견들을 비대위에 저에게도 계속 전달해오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네, 지금까지 김현정 민주당 비대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뉴스앤파워 인터뷰 코너입니다. 지난주 막을 내린 나토 정상회의가 신냉전 시대의 시작이 될 거란 평가가 나오면서 국제정세 불안전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북핵 문제를 안고 있는 한반도 정세 향방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을 국민의힘 국제위원장이신 태영호 의원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번 출연 이후 지금 두 번째 나와주셨는데 그동안 잘 지내셨죠? 예, 매우 바쁘게 지냈습니다. 네, 바쁘신데도 예.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난달 중순이었던 것 같은데 의원님께서 국민의힘 국제위원장으로 이제 임명이 예. 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과 활동을 하게 되시는 건지 좀 설명부터 들어볼까요? 예. 당 국제위원장이라는 직은 야당으로 있을 때는 대단히 해볼 만한 직입니다. 그런데 네. 여당이 되면 네. 우선 정부의 외교 정책을 서포트하는 역할을 해야 되고 또 이제 외교부 또 지금 현재 우리 외교부 장관이 박지원 의원이기 때문에 같은 당 의원이 이제 장관을 하기 때문에 별로 이제 주목받지 못하는 이런 역할인데요. 그 나름대로 그래도 이제 대단히 하자꾸나 하면 많이 활약할 수 있는 길인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아침부터 하루 종일 이 당 국제위원장 역할을 하느라고 바삐 보냈거든요. 네. 지금 한국에 우크라이나 의회 대표단이 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상 절차대로 한다면 우리 의회에 초청을 받고 와야 되는데 네. 국회의장을 우리가 어제 오후에 선출하다니 우리 국회에 초청을 받지 못하고 지금 결국은 비공식으로 들어온 셈인데 저희 당 같은 경우에는 지난 6월에 우리 당 대표단이 우크라이나에 갔을 때 이 의원들이 저희들을 안내하고 적극 도와주는 의원들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경우에는 당 국제위원장에 제가 나서서 오늘 이준석 당대표와의 미팅도 했고 만찬도 했고 이런 이제 활동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네. 열심히 자기 역할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당내에서 이제 국제 정치 관련한 이제 활동을 하시고 예. 또 이제 당 외로는 외교부의 일을 또 서포트할 수도 있는 예.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시는 겁니다. 네. 예. 지난주에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순방 일정을 마치고 이제 귀국을 했는데 윤 대통령이 국제 정치의 현실을 실감을 할 수 있었다. 여러 정상들을 만나시면서 여러 가지 이제 체감한 게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국제위원장으로서 윤석열 대통령의 첫 번째 해외 순방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가 정상적으로 이제 외교라는 거는 대단히 힘듭니다. 네. 그래서 안 해보신 분들이 이제 대통령으로 되면 일정한 정도 이제 단계를 걸쳐서 다자모대로 갑니다. 일단 양국 정상회담을 하고 다른 나라를 방문하면서 그런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에는 네. 첫 해외 방문인데 단번에 다자무대로 갔고 그 네. 다자무대도 어마어마한 다자무대가 아니라 네. 나토 성원국 때라는 말하자면 향후 전 세계 질서를 주도하는 국가들의 모임에 갔다. 여기서 대단히 큰 저는 의미가 있고요. 네.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이번 정상회의는 일반적인 정상회의가 아닙니다. 향후 미래의 안보를 어떻게 갈 것이냐. 나토의 신전략 개념을 토의한 회의인데 이런 회의는 우리처럼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의 경우에는 때를 써서라도 가야 됩니다. 왜? 이 해에서 향후 우리와 접경하고 있는 러시아와 중국과의 전략 문제, 공급망 문제를 토의되는데 이걸 우리를 젖혀놓고 한다. 이건 말도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는 때를 써서 간 것이 아니라 제발 와주십사라고 초청을 받아갔습니다. 네. 이런 데서 대단히 의미가 있고요. 이번에 아시아에서 4개 나라가 초청을 받았습니다. 호주, 뉴질랜드, 일본,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이 한 가지 사실을 놓고도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지위가 어느 정도 상승했는가를 우리가 단번에 알 수 있어요. 만약 이번에 우리가 가지 못하고 일본만 갔다라고 하면 우리 국민들이 대단히 아쉬워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본과 함께 대한민국 대통령이 그 자리에 가서 섰다는 건요. 이거는 솔직히 이야기하면 지금 일본과 우리 이전 식민지와 전주국 사이에서 우리 대한민국처럼 식민지 국가가 이제는 일본을 초월해서 나가고 있는 이런 전례는요. 세상에 미국이 영국의 식민지였다가 지금 초월했죠.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일본을 초월해서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저는 대단히 의미 있고 중요한 회의였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신 대로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또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 나토 정상회의는 중국이라는 국가를 안보 위협으로 규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또 중국은 우리나라와 또 일본의 그 나토 참여에 대해서 크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 문제뿐 아니라 북핵 문제를 해결할 그 중요한 지렛대 하나를 잃을 수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한중 문제 어떻게 좀 풀어나가야
봐야 할까요? 저는 당연히 그렇게 걱정하시는 분들 나름대로 뭐 주견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제일 1위 무역 상대국이 중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의 경제관계가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는 향후 중국과의 이런 공급망 문제라든가 신냉전 체제에서 민주주의 진영 국가들의 경제 협력을 어떻게 하는 이거 판을 짜는 겁니다. 네. 그런데 우리 너머로 이 모든 판을 짠다? 이건 말도 안 되죠. 우리가 당연히 가서 우리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 이건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갔다고 해서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앞으로 이 나라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진다. 이거는 너무 이제 일면적인 것만 보고 우리는 당당히 이런 데 가서 우리 정체성과 또 우리가 향후 앞으로 추가하려는 이 가치 이념을 명명백백하게 하는 것이 향후 중국이나 러시아와의 관계도 우리가 우리 주도대로 이끌어 나가는 데 유리하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국내 정치를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여야가 이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놓고 아직도 이제 팽팽히 대립 중인 상황인데요. 민주당에서는 해경과 군이 피해자 월북 여부를 이제 번복한 걸 놓고 국가안보실에 지시를 받았다 이런 이제 의혹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월북인이 아니냐 이런 판단을 하기에 앞서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고 우리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북한 지역에 가서 결국은 사살돼서 시신까지 불태워지는 이런 참극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 순간에 대한민국이라는 이 국가가 그러한 우리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본분을 다 했느냐 다 하지 않냐 이게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 시발점이 뭐냐, 만약 자진 월북이라고 일방적으로 판단해서 그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방기했다. 이거는 국가로서 또 행정권을 쥔 권력으로서는 절대 하면 안 되는 이런 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근거로 자진몰북이라고 판단했는지 이 점이 중요하고 또 그 분이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순간부터 마지막에 북한에 의해서 피격되는 그 순간까지 결국은 청와대와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느냐 아니면 방치했느냐. 저는 이 문제가 핵심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 또 더불어서 2019년에 그 탈북 어민 사건도 또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의원께서는 그 당시 북측의 요구가 있기도 전에 문재인 정부가 먼저 그 귀순 어부들을 송환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이런 내용들을 최근에 밝히셨잖아요. 민주당은 해당 어부들이 그 동료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이었다. 이런 주장인데 정확히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알려주시죠. 쉽게 이야기하면 이것은 이제 헌법과 민주주의 인권이 파괴됐느냐 안 됐느냐 이런 사항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이기 때문에 삼권이 분리되어 있어요. 네. 왜 삼권을 분리시켜 놓았느냐. 국가를 운영함에 있어서 법원이 해야 할 판단과 행정권이 해야 할 판단 또 입법기관이 해야 할 일을 갈라놓고 있거든요. 물론 이 시스템이 가장 완벽하고 퍼펙트하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인류가 지금까지 만들어보고 적용해본 시스템 중에서 가장 훌륭한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핵심 사항은 우선 1차적으로 이러한 삼권 분립 체계에 맞게 법원이 판단해야 될 일을 국가안보실이 판단하고 이렇게 대단히 이제 위헌과 위법 소지가 있고요.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거는 이겁니다. 국민들이 그러면 16명을 죽인 흉악범인데 국민들의 정서에 맞지 않는데 이걸 받아들여야 되느냐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 형법에 의하면요. 흉악범이냐 아니냐 이 국민 정서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법원이 판단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삼권 분립을 해놓은 우리 민주주의 질서 그다음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정상적인 행정 절차 과정을 거쳤는지 헌법과 구체적인 형사소송법과 같은 구체적인 법을 위반했는지 안 했는지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 핵심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일단은 체류를 시켜서 법원의 판단을 지켜봤어야 됐다. 그렇죠. 뭐 그런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북한 관련해서 이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그리고 이제 방금 2019년 탈북 어민 사건을 이제 다뤄봤는데 그 사건 4개월 전에도 이제 NLL을 넘어온 북한 선박을 돌려보낸 일이 이제 있었습니다. 당시 청와대 지시를 어기고
군이 북한 선박을 납포했다는 이유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서 당시 합참 의장을 강도 높게 조사했던 사실이 최근에 이제 알려졌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이런 사실을 놓고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이제 TF를 확대 개편을 해서 이 부분을 자세히 들여다보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떤 입장이신가요? 우리가 결국은 지금 국민들이 제일 분개하는 것이 이제 국정농단 뭐 이런 사건이 아닙니까? 네. 말하자면 법에 따라서 행정권이 움직이지 않고 권력이 마음대로 움직였을 때 이제 국정농단이라고 하는데 이번 이제 NLL 넘어온 북한 선반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우리 군의 명백한 규정이 다 되어 있고 매뉴얼이 되어 있습니다. 그에 의하면 대공 영유점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여러 번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납포해서 조사를 해봐야 돼요. 네. 그런데 조사도 해보지 않고 무조건 북한으로 돌려보내야 한다. 이런 지시를 떨궜다는 건요. 이미 기존에 있던 그런 규정과 매뉴얼에도 맞지 않는 상식에도 맞지 않는 지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만약 그런 필요성이 정무적으로 있었다. 필요했다라고 대통령이 생각했다면 그러면 군의 그런 내규와 매뉴얼 자체를 바꿨어야죠. 그건 그대로 두고 합참의장이 그렇게 했다고 해서 불러다가 또 그것도 청와대 행정관이 그렇게 했다는군요. 이거는 완전히 월권 행위뿐만 아니라 저는 직권 남용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권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직권 남용을 하기 시작하고 그것을 입법기관이나 또 법원이 견제하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한테 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상권불림에 기초해서 행정권을 견제하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뭐 2019년 탈북 어민 사건 바로 이제 귀순 어부들을 이제 송환을 한 일 그리고 이제 그 4개월 전에 북한 선박을 돌려보낸 일은 당시 정권이 북한과 관계를 이제 고려해서 비인도적인 조치였다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당연히 이제 비인도적인 그런 조치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법률 또 전 세계 어느 국가도 자기 국민이 흉악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영역 밖으로 추방할 수 있는 법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북한 주민이 우리 통치 영역으로 들어와서 기순 의사를 밝히는 순간부터 그는 대한민국 국민과 꼭 같은 법적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헌법적 요구를 무시하고 우리 영역 밖으로 추방했죠. 법에도 없는 이런 그런 행정 절차를 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흉악범이기 때문에 추방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흉악범이라고 규정한 판단은 뭐냐? 이거는 반드시 국가로부터 그런 걸 조사할 수 있는 위임을 받은 조사기관이 해야 되는데 행정신문만 해보고 흉악범이라고 법원도 아닌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결정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이건 명백한 위법이고 위헌 그런 소재가 있는 그런 사항들인 것입니다. 네, 또 그리고 얼마 전에 그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북한의 7차 핵실험 그 준비 징후와 관련해서 언제든 핵실험을 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왜 아직까지 움직임이 없는 걸까요? 향후 그 북한의 움직임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지금 북한은 핵실험 준비는 다 하고 있고 어느 때라도 핵실험 단추를 누를 수 있는 준비는 다 해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북한 내부 상황을 보면 아직 코로나 위기라는 이런 엄청난 이제 위기에 시달리고 있고 또 여기에 더해서 장마철이 시작되면서 북한에도 지금 폭우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여의치 않은 국내 상황에서 김정은 정권이 무리수를 두면서도 핵실험부터 이제 먼저 하면 북한에서도 이제 북한 주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이런 상황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김정은으로서는 언제 할까라고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그런 시간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나가면 좋을까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북한의 핵실험을 막을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대안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핵무기를 더 고도화, 현대화하는 경우 이 핵무기를 우리 국민들 향해서 쓰지 못하도록 쓰는 경우에는 북한이 엄청난 대가를 치를 수 있다는 것을 결국은 한미일 삼각협력 공조를 통해서 북한에 보여줌으로써 북한이 경고망동하지 않도록 우리가 억제하는 그런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보통 요즘 같은 이제 무더위와 이제 장마철에는 이제 핵실험도 좀 하다가도 안 하는 그런 분위기라고 들었는데 어쨌든 긴장은 늦추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그 뉴스앤 파워 인터뷰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 오늘은 윤 대통령의 첫 순방 외교에 대한 평가 그리고 서해 피격 사건 등 여야
대립 이슈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과 관련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장마가 주춤하는 사이 연일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밤사이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고요. 대기 불안정으로 곳곳에 소나기 소식도 있습니다. 내일도 전국에 구름이 많이 끼는 가운데 오후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요란하게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